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8%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발표했던 0.7%보다 더 크게 성장한 걸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상황 속에서 자칫 고삐 풀린 추석 물가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걱정인 겁니다. 물가 걱정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연이어서 소비자 물가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게 되는데 8월 소비자 물가를 확인해 봤더니 2.6%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좀 지켜봤을 때 4월, 한 5월부터는 계속 지금 5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7, 8월을 봤을 때는 2달 연속 연중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한 어떤 물가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개월 연속 오른 게 2017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4년여 만이군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런 물가의 고물가 행진이 지금 계속되는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시적 현상들이 많은데 네. 근원 물가를 따져 보니까 네. 근원 물가도 많이 오르네요. 지금 1.7% 정도가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상향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지금 형성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근원 물가라는 건 어쨌든 그러니까 기조적인 이제 좀 물가 농산물하고 흐름을- 에너지 이런 네. 걸 빼고요. 또 이제 우리 당국에서 요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가중치를 더 둬서 일시적으로 교란이 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빼요. 혼동을 지금 주는. 네, 소비자 물가 낼 때는 460개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갑자기 변동스러운 걸 해서 가중 중수위 물가라는 걸 이제 하는데 네네. 이것도 지금 1% 정도 1% 중반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사실 물가가 경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가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 폭과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고요. 지금 사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예. 옛날 자료를 뒤져보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끼는 게 2년 전에 이 시간에 나와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요. 2019년도 8월 달에 네. 마이너스가 역사상 처음 났었어요. 마이너스 0.04%로.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니 이런 얘기들 많이 그때 나눴던 얘기가 네. 떠오르는데. 불과 2년 전인데.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걱정이 되느냐에 예. 관한 일을 오늘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 물가 전망을 통해서 올해 1.8%에서 2.1%로 0.3%포인트 또 상향 전망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2.1%를 기록한다면 사실 물가 안정 목표가 2%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인데 그게 사실 최근에만 논의됐던 건 아니고요. 네네. 금년 5월 또 6월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표시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지표만 보더라도 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5개월 연속 이제 2.2%대 중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4월 달부터 2.3%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5월 달에 2.6% 됐다가 네. 그다음에 6월 달에 2.4%로 소폭 떨어졌다가 떨어졌죠. 다시 7월에 2.6% 됐다가 8월에 지금 2.6%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요인을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이제 의견들이 틀린데
차질인데 네네. 정부나 한은에서는 일시적인 어떤 공급 차질이다. 사실 그런 걸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예. 3월부터 지금 1%대에 도달을 해서 3월달에 1%, 그다음에 4월달부터는 1.5%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달 7월에는 1.7%, 네. 이번 발표에서는 1.8%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도시가스 이런 거 빼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에너지나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 충격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크니까. 근데 오히려 그걸 빼더라도 물가 지수가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오른다는 거는 수요의 어떤 그 압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일정 얘기는 부분. 뭐 예. 지금 기재부나 한은에서 예. 얘기하는 일시적이라는 것과는 글쎄요. 좀 무관하다는 그 얘기일까요? 공급적인 측면이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수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눈여겨볼 게 이제 생활 물가 지수거든요. 네네. 언론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예. 일반적으로 1998년도에 예. 그 소비재 생필품이죠. 뭐 농산 우리가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네. 뭐 생필품, 뭐 쌀, 달걀, 뭐 배추 이런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1998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된 네. 지수거든요. 이 지표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4%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렇죠.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3.4%였고 이번 8월에도 3.4%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네. 물가의 부정적인 효과가 지금 더 부각되고 있는 거고 추석 앞두고 이제 정부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정말 필수적인 이런 농축산물들의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아마 저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트나 이렇게 시장에 가보시면 체감적으로 아마 굉장히 비싸다는 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텐데 허 교수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네.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가고 이제 가을 장마가 그러니까요. 이제 비가 계속 한참 왔습니다. 됐었고 뭐 다음 주에도 뭐 이번 비가 주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비가 온다고 그러고 예. 그러면 이제 채소값이 잡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제 저런 부분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 딱히 수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갑자기 사과가 없는데 사과를 그렇죠. 뭐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 있는 건 만들어낼 수도 아니니까. 없는 노릇이고 이제 뭐 계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6개월, 7개월째 벌써 이렇게 네, 올라온 뭐 가격이 금난이라고 유지되고 표현을 있고 쓰죠. 뭐 그동안 그렇게 그 우리가 민간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2, 4분기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민간 소비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식료품 가격으로까지 이제 수요 압력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계란 가격에서 이제 좀 보여지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들쭉날쭉할 많고요. 수 있는. 지금 저기서 이제 떨어진 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배추 가격 뭐 이런 거는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공급 충격이라는 말이 이제 맞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재정 정책으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이죠. 혹시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가격들이 뭐 제품들이 오르면 그 비축 물량들을 통해서 좀 가격 조절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런 것도 이제 뭐 물론 이제 효과적인데요. 네네.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은 비축 물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도 유가도 올라가면은 우리가 비축률을 푼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격 얘기를 조정하기 하잖아요. 위해서. 이제 그거 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시중에서 휘발유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부가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농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2.6%니까 굉장히 지금 뭐 와닿잖아요. 크게 좀 근데 와닿던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해랑 비교하는데 지난해 기억하시는 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전월 대비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면 5월 달에는 전월 대비 0.1% 올라가요. 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마이너스 0.1%. 또 이것도 역사상 최초입니다. 예. 그다음에 7월 달에 0.2%가 올라서 네. 벌써 체감할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8월 달에는 지금 똑같이 2.6% 나와서 뭐 전월 대비해서는 크게 거의 지금 변동이 없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방송 나가면서 아유 저 사람들 보고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7월 달에 벌써 다 오를 거 다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렇죠.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이제 이 뭐 채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도가 네.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런 것들 예, 통해서 쌀을 빼면요. 쌀 빼면 진짜 2.3%밖에 안 돼요. 우리 칼로리를 할 수 있는데. 자급도가요.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게 한 달 정도면은 이게 계속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4개월, 6개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농수산물에 네. 비축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28억 톤 만들어서 28억 톤 지금 소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이 식량들은 8개월치 재고를 갖고 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다 써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7월, 8월, 9월 앞으로 갈 때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요. 네네. 사실 8월 달에 물가 이거는 굉장히 저는 뭐 선방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추석 전이면 이제 추석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지표나 상황들, 뭐 시장에서의 상황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걸 믿어도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 포인트 올렸잖아요. 올렸죠. 근데 지금 나온 8월 지표들은 사실은 이미 이제 이전 반영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보려면은 이제 9월부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금통위 네.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은 일시적인 효과냐? 근데 제가 볼 때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상황은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물가 상승률이 3%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였다가 네. 지금 2.2%였다가 지금 3%에 도달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지금 5%대예요. 아, 굉장히 그다음에 높군요.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월이긴 하지만 3.8%, 영국도 지금 6월이긴 하지만 2.5% 정도 수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신흥 국가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기록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이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 이런 원자재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네.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글로벌 이슈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게 됐을 때 좀 그러면 물가 상승 기조가 있을 때 너무 좀 그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3월부터 조금 더 늦게 보더라도 4월부터는 이미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2% 그때 이제 대였으니까요. 정부도 이제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세 자릿수씩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릿수씩. 네 자릿수네요. 네, 네 자릿수. 천명대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릿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좀 상황을 유의 있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를 올린 거는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물가가 서서히 오르는 게 너무 좀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 같은 작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최고분님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그 농산물도 꽤 많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 용선료,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네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발틱 운임 지수가 대표적인 지표인데 네네. 뭐 2년 전에 비교해 보면 한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물동량이 뛰었군요.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용이 이게 오를 수밖에 이게 없는 물가 상승 요인이 구조네요. 이제 상당히 이제 주도적인 영향이고 한 가지 뭐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 뭐 석유 가격 같은 경우도 석유 가격 지금 작년 동기 대비 보면 한 지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좀 쉽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일시적이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도 있고 지금 운임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급도 문제도 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예, 이제 뭐 좀 반대의 의견을 조금 얘기해 네네. 보자고 그런다면 이제 국제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제 잡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60달러 후반 정도 예, 두바이 최근에 이제 뭐 기준으로 7월 달 이후로는 그렇게 상승세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지금 채소값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이제 식료품이 전체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요. 네.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2, 4분기 동안 뭐 이제 이 지표가 나온 거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안 다니던 분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고 뭐 이랬던 이제 지표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4차 대유행이 나오고 이제 이 4단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소비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이제 7월달 우리 산업활동 동향에 보면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도 마이너스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좋은 소식이냐? 그럼 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었던 수요가 그렇죠. 죽어가는 거니까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게 마냥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파적으로 이게 다가가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만큼 올라왔느냐? 그럼 상반기 동안 이제 1, 2분기 합쳐놓으면 한 2.5% 상승한 건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재작년 말 수준하고 비교하면은 겨우 한 1% 조금 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 우리가 매파적으로 통화 정책을 해야 되고 물가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전체 세계적으로 지금 구조적인 이 원자재 가격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코로나19 딱 발생한 다음에 팬데믹이 온 이후에 각국들이 국경 봉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내에 뭘 하냐면요. 곡물 수출 제한을 해버립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는 뭐 쌀 수출 못해. 이제 우리만 할 거야. 벌써 식량 안보로 갔거든요. 러시아도 뭐 밀, 보리 이거 뭐 절대 못해. 뭐 파키스탄 뭐 다 하면서 했는데 네. 이게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겪어봤어요. 2008년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농산물 인플레이션, 에그 인플레이션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전 세계적으로 수급 힘들었군요. 불균형이 붕괴돼 갖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태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프랑스 예를 들자면은 프랑스에 이 농산물을 이제 뭐 재배하고 수확하고 하는데 사실은 남부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뭐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해줬어요. 네네. 지금 현재 순간에도 한 20만 명이 와서 그거 솎아줘야 되고 따줘야 되는데 작년에 씨 뿌릴 때 안 했죠, 못했죠. 그다음에 수확할 때 못했죠. 올해도 파종하는 시기 다 놓쳤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예는 아닙니다. 우리도 해외 노동자들이 뭐 우리 농촌에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국경 봉쇄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온 거예요. 이동 자체가 힘드니까. 예, 우리 자체 인력으로 이 농산물을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과거에 2006년도, 뭐 8년도, 10년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네. 농산물에 관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전 세계의 수급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AI가 우리 뭐 창구를 해서 한 2,600만 수를 지금 뭐 양계를 도사를 줄 했거든요. 인플루엔자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달걀값, 계란값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지점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 추석에 일시적일 것인가 아닌가를 눈으로 확인하려면 9월 소비자 물가 또 10월 소비자 물가를 좀 체크해 봐야지 일시적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적인 상황인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2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에, 물가 상승에 그동안 물가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또 혹은 시장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때 하는 것이 맞았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 증가 속도는 조금 그 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올렸다기보다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오르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신규 가계부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저금리 기조가 오래됐고 기준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에서 소폭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네네. 베이비 스텝으로 올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규 대출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용대출 같은 효과는 좀 있을 거, 억제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담대 효과가 사실은 적은 반면에 그 신용대출 억제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과연 그 한국은행의 예.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그 인플레이션 억제를 할 거냐 네. 그 문제인데 동상적으로 보면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네네.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상당히 이제 후퇴되는 시점에서 2010년 이제 6월부터 네. 2011년 6월까지 사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촉발 원인은 틀리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경기가 부진하고 침체했던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조금씩 살아나는 국면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2010년 6월에서 2011년 6월 사이에 기준금리 올렸는데 네. 당초에 2%였어요. 그때 당시 2%였다가 네. 3.25%까지 올렸습니다. 1.25% 포인트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물가 상황 어땠느냐? 네. 그 기간 동안에 물가는 당초에 그 2%였을 때 물가 상승률이 한 5%대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2%로 조금 낮아졌지만 그렇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물가 상승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5%포인트를 올렸는데도 물가는 잘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0.8%포인트가 밖에 안 떨어진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 대출금리가 5.15%였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2011년 6월 끝날 때 보면 5.47%였거든요. 그러니까 0.32%포인트밖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냐 해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네. 물가 상승 압력도 조금 소폭 완화되겠지만 큰 효과 없었다. 이게 사실은 과거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더군다나 과거는 그래도 기준금리 높은 상황에서 또 올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워낙 저금리에서 소폭 올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려야 그래도 조금 효과가 나타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그 물가 잡는 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어떤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소비 쿠폰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는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소비는 또 촉진을 시켜서 물가를 또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금리 인상할 때 예. 벌써 이제 우리 내년도 재정안이 이제 600조 넘어간다 네, 그런 예산안이 뉴스가 이미 나왔죠.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네. 이제 왜 이런 정책을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이제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의아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쪽으로 뛰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네. 한 가지 툴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소고기를 많이 사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고기 가격도 올랐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재난지원금 뭐 88%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그런다면 또 식료품으로 이제 몰아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이고 가뜩이나 높아진 이제 식료품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더 있겠군요.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이건 아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아직 금리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인상한 시점 전후로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예. 뭐 국채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은 거의 없고 이미 선 방영된 것으로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정부가 만약에 이제 이 적자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채권 물량을 쏟아낸다. 그러면 이제 또 또 금리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랑 소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상쇄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면밀하게 시장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이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관찰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부채를 줄이겠다. 그럼 부채가 줄으면 소비도 줄을 텐데 네네. 그것이 이제 뭐 물론 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소득이 는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거시경제학 가르칠 때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랑 투자는 부진할 수밖에 줄어든다. 없다. 뭐 이렇게 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올린 거는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게 기초적으로 금리를 인상해갖고 물가를 잡고 할 것인지 네. 그런 확신은 저는 이렇게 딱 없습니다. 들지 이제 상황을 좀 않으시는군요. 보고 소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먼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좀 늦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기준금리 인상 결정 자체 시점을 보면은 이제 전 국민 그러니까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쇄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생각은요, 이거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가가요? 사실 이제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할 때 네. 일단 중립금리부터 이제 뭐 계산을 냅니다. 그거는 어떻게 내냐면 예. 실제 뭐 물가 상승률하고 네. 잠재 성장률하고를 딱 갖다 놓고서 네. 일단 이제 잡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2.4%예요. 잠재 성장률이 2.0%예요. 네. 이러면 스프레드가 0.4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정책 금리하고 실제 금리가 어떻게 이제 스프레드를 가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처럼 잠재 성장률이 2%대로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는요, 우리 금리 옛날처럼 막 뭐 4차례 5차례 못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한 번 내지 두 번이면은 맥시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두 번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0.25를 그러니까 맥시멈 0.5% 예, 포인트겠네요. 0.5 올리고 그 넘어가면요. 우리 허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거는 바로 투자 위축, 소비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뭐 보면은 내수 활성화와 물가 이런데 물가에 대한 지금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분기에 지금 내수가 우리 뭐 전체 경제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2.6%인데요. 네. 지금 4%를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따라서 지금 두 개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 자극의 부분들도 사실 요번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사실 무상급식했죠. 그다음에 통신비 인하해줬죠. 이러면요 물가 잡혀요. 은근히 잡힙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책으로 나갔을 때 이것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차기 정부에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크겠죠. 예,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가는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네. 내수 활성화에만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경제 성장률 4%에 너무 지금 집착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1년 6개월, 뭐 1년 8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인내하면서 지켜내고 있는데 사실 정말 힘든 계층들이 따로 있어요. 특히 이 소득 하위 20% 저희가 1분위라고 부르는 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 상태를 좀 보면은 식비 부담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식비 부담이 더 커졌고 그런 상황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 여가 생활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삶이 팍팍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지표만 봐도 1, 2분위가 크게 이 식비 부담이 되게 커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물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료품이나 그런 먹거리에 이제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생활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그 지급했을 때도 이 소소하게 이제 그 어떤 생활비 먹거리에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 물가가 좀 오른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 조 데이터 보시게 되면 2분기 이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예요.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한 428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결과적으로는 줄었군요. 소득도 줄었다는 거예요. 네. 소득 줄었는데. 그렇네요. 근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소득 준 거보다 그러면 상계층하고 하위 소득 하위 분위하고 그렇죠. 얼마나 갭이 벌어졌냐. 이게 사실 양극화 이슈에서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위 대비 5분위의 이제 그 소득 배율, 네. 그게 이제 작년에는 5.03배였거든요. 네. 5.03. 그러니까 5배라고 봤을 때 네, 네. 지금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5.59배, 그러니까 5.6배, 그러니까 0.6배 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더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예,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서 그 잘 사는 분들은 뭐 상여금 인센티브 같은 거 봐가지고 근로소득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는데 그 나머지 분들 하위 네, 소득이 계층들은 왜 낮으신 줄었을까? 분들은.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금 작년에 지원했잖아요. 예. 근데 올해 안 줬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공적 이전 소득 감소분이 마이너스 37%나 돼요.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주로 하위 계층에서 받는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이 예. 줄었다. 대신 그 이게 상위 이제 그 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산 소득 이제 재산 가상가치 많이 올랐으니까 재산 네네. 소득도 늘어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소득 증가 또 사업하시는 분 소득도 늘어났고 사업소득도. 다 늘어났어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줄면서 이 격차가 더 커졌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소비 계층 같은 경우는 또 뭐 지속적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소득이 예. 준 상황에서 소비가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 하위 계층의 소득 생활 여건 상당히 팍팍해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통시장 같은 데서 이제 그 이제 사용을 해야 하게끔만 이렇게 제한을 긴급재난금 용처를 제한하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큰 이런 그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박리담위로 팔기 때문에 네네. 이유는 작게 남기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격도 이제 낮게 저렴하게 판매를 좀 하잖아요. 판매하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후리 소매라고 하나요?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이윤을 좀 많이 남기고 물건을 적게 파는 전략. 예, 박리담의 반대가 이제 반대군요. 후리 소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생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더 수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으니까 소득이 준 하위 계층 입장에서는 타격이죠.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사실 1분이 지금 평균 소득이 한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소비 지출은 7%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먹는 거 아끼기 정말 어렵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예, 뭐 앞에서는 뭐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식료품 가격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필수제다 보니까 이 하위 계층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선 뭐 제도적으로 뭐 어디서 재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의 재분배를 우리가 정부가 한다고 그런다면 상위 계층한테 우리가 과세를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하위 계층의 이전 소득으로 이제 주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일 텐데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소득 양극화를 이제 원인으로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이 세제 개편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굉장한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세제를 예, 만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 어렵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일반적으로 임시직 근로자 뭐 이제 이런 쪽이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되죠. 네.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들은 이 소득 상위 계층이 아니고 보통 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네. 소득 분위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경제학자 그 피케티가 주문한 것처럼 네. 우리가 뭐 1980년대부터 쭉 일어났던 이제 소득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사실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저희가 적자 가구라고 분류를 따로 하고 그렇죠. 결국 빚을 져야 된다는 상황으로 가는데 사실 많이 늘었어요. 1분위가 특히 많이 더 늘었고 5분위보다 이렇게 적자를 보는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삶이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우리 물가가 오른다고만 생각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실질 소득이 이제 떨어져서 구매력이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현상이 쭉 나타나는데 네. 다행히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제 83조 5천억이 지금 배당이 돼 있습니다. 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의 14% 15%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진짜로 적재적소에 쓰여야 우리가 지금 뭐 시대 정신인 불균형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뭐 내년도에는 굉장히 선거가 2개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 있고 지방선거가 네, 있죠. 지방선거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측에서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네.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을 분석해 보면 네.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분배는 뭐 안 하겠다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양극화의 해소가 먼저다. 뭐 굉장히 지금 많이 격돌되고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지금 뭐 수십 년간 내려온 자본주의의 폐해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장기간의 기간을 갖고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 한 번 넣고 뭐 우리가 해소될 거면 진작에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숙제 중에 1번이 양극화의 해소라면 네. 좀 더 긴 안목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뭐 타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불균형 해소에 83조 원 정도를 쓴다고 예산안에 돼 있는데 사실 내년 예산에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든데 네. 소상공인 지원은 3조 원이 안 되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0.44%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이제 1.8조를 좀 땡겨서 토탈로는 3.9조 그래서 네, 한 3배 네. 정도가 지금 그래도 작년보다 작지 이제 않을까요? 늘어난 예분인데 뭐 지역 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에 또 뭐 31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 이 타겟 계층이 네, 네. 우리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가는데 자 이거가 과연 진짜로 잘 쓰여질 것인가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해에 네. 굉장히 힘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거에 뭐 대통령들이 마지막 해에 뭘 걸거든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네. 게 사실이죠. 아니 사실. 그린 뉴딜도 그렇고 참여정부의 네. 2030 비전 부동산 대책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 겉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새로 판을 짜야 되는데 다행히 여야의 다 어떤 새로운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다음에 자영업자 여기에 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뭐 되시는 분이 예. 진짜로 채를 잡고서 나가야 되지. 지금 뭐 나온 뭐 이런 예산 갖고서 우리가 지금 뭐 왈가왈부해서 이게 고쳐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600조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세수가요 한 14% 15% 올라가요. 네, 네. 근데 확장 재정은 8%밖에 안 한 것도 이것이 확장적인 재정 예산인가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의 얘기와 논란이.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게 내년 예산이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심의가 들어가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에는 넓게보다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 위주로 좀 예산이 재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8% 넘게 내년도 예산이 일단 늘어난 600조 원대로 편성이 되긴 했는데 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자영업자들 지원도 좀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좀 사실 자영업자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4조, 그 전년대 558조에서 8.3% 정도. 이제 네.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슈퍼 예산으로 볼 수 있고 재정 확장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근데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재정 건전성 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GDP 대비 지금 통합 재정 수지가 그 올해 마이너스 3.7%라는 걸 내년에 마이너스 2.5% 정도로 낮추면서 네.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이제 정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보게 되면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던 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폐업했던 분들, 사업 폐업했던 분들을 그렇죠. 다시 재기하고 창업, 성장하는 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올해 한 1조 1천억 원 예산 배정됐던 거를 3조 9천까지 해서 3배 정도 늘린다는 거를 이제 정부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소상공인 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올해 되면서 네. 손실 보상을 위한 그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1조 8천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네네. 그 1조 8천이 사실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를 커버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8천 올해 이제 영업 제대로 그 사회적 못했는데. 거리두기 해가지고 영업 제대로 못해서 기회비용 된 부분만 해도 수조 원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1조 8천 갖고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냐? 누구 거 이런 붙이냐, 데서 이런 사실은 이제 얘기겠죠. 불만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상당히 이제 적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런 측면은 좀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또 확산되게 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내년 선거 임박해서 네네.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표를 의식한다 그러면은 뭐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조 8천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예산이지 뭐 충분치 않고 또 추가 예산 편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더 늘릴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조 원대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다 이 지원하기에는 좀 턱없이 낮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2차 추경도 지급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벌써부터 3차 추경 얘기가 나옵니다. 뭐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으로 쓸 것인지 어떻게 방역에 대한 돈으로 쓸 것인지 아직 뭐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3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내년 또 올해만 해도 지금 연 시작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바로 추경을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추경의 상시화 기조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되는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3차 추경, 그러니까 추가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뭐 현실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제 정부가 원하면 뭐 추진할 가능성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필요한지 필요한 상황이 되는지 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제겠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2, 4분기처럼 민간 소비가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뭐 이런 지표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까지 뭐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제 4차 대유행 이후 이제 지표가 나온 게 네네. 7월달 그 저기 뭐예요. 7월달 산업상승분이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봐야 하겠죠. 뭐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3차 추경이 필요 없은 그런 상황이 되기를 그렇겠죠. 이제 네.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을 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재원이 한정돼 있고 그렇죠. 그걸 또 돈을 꺼내 쓴다면 뭐 적재부채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판단의 기준이 선거가 될까 봐 또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뭐 이러면 선거용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네. 이거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뭐 달콤한 캔디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은 예. 정책을 다시 다 짜거든요. 인수위나 뭐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본 예산에서 항목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는 것보다 추경하는 게 쉽긴 쉬워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본 네. 예산 짜고 있으면서 추경 예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3차 추경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고요. 내년 선거가 3월 9일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당에서 이제 후보가 확정되는 12월 이후에는 사실 뭐 모든 중심축이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뭐 정부에서 이거를 채를 잡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로 보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예산 558조에 대해서 이거를 참 감수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그거 뭐 일주일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좀 힘을 써서 하시면서 진짜 604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걱정되는 거 많아요.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고의 SOC 예산을 갖고 있고요. 네. 복지 예산이 지금 200조를 넘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장기 플랜에서 봐야 될 숫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선거철과 겹쳐서 굉장히 지금 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네. 부분들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서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추경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연내? 일단 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이제 대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네. 그 이슈가 있고요. 그렇죠. 코로나19도 사실은 뭐 올해까지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게 사실 목표긴 한데 또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 나와서 또 상황이 그러니까요. 역전될지 아직 모르죠. 모르거든요. 사실 불확실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지난해만 보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9월 1일 날 2021년 예산안 편성한 지 열흘 만에 코로나가 또 확산되다 보니까 4차 추경안 편성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상당히 변수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도 사실 1월에 그 이제 예산 편성할 때 1차 추경 편성했을 때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둔 한 달 전에 3월에 1차 추경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선거에 직전 그러니까요. 예, 돈을 푸는, 네. 그런 또 뭐 포퓰리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부는 이제 선을 긋곤 하지만 어쨌든 3차 추경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고 두 개의 네. 이슈가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어려운 계층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또 앞두고 있고요. 그만큼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일시적인 상황으로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서지용 교수,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소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